파트너와 이 합작 의향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측 이해관계 균형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용 계획을 먼저 공동으로 수립해 봐야 됩니다. 이 운용 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파트너를 선택을 할 때 프로포절에서도 우리가 강조를 했듯이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념적인 가치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량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 수립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달성을 위해서 주요 구성원들은 어떠한 역할 그리고 책임을 할당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서 파트너 각자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전략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파트너와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합작회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처음 출발했지만 과연 합작회사가 타당한 거버넌스인지 하는 걸 운영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이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작회사가 이 가장 타당한 거버넌스가 아니다. 오히려 비지분 제외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작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이제 제휴 운영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합의 대상이 뭐냐면은 과연 기여하는 자산의 가치 매김을 서로 동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협상 대상입니다. 기여자산 종류로서는 뭐 고정자산, 운전자산, 운전자본, 그리고 이제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등의 어떤 네트워크,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이전되는 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접근 방식을 이 합작회사, 우리가 생각하는 합작회사가 성공하려면은 필요한 기여자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기여자산들이 어떠한 혜택을 가져올 건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 등 비시장 요소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중간 지점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이 과학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든지 또는 이 자본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할 때 많이 쓰곤 하죠. 이 자본 전환율 이 접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넷 인컴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 양자를 이렇게 이 넷
오퍼레이팅 인컴을 계산을 해서 그걸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은 그 부동산의 어떤 현재 시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본화 접근법이 있는데 그 부동산뿐 아니고 다른 많은 그 무형 자산에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또 이제 대체 비용을 이제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산업의 그 벤치마크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그 합작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득 시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합작하는 목적이 뭐다 하는 게 명확해지면은 지금까지 그 합의된 사항을 이 의향서 형태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단계에서는 어떤 개념 단계의 합작을 좀 더 구체화한 그런 제휴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의향서를 토대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합작 계약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기초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투자 의향서의 주요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그 목적이 뭐다,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파트너별로 역할과 책임이 뭐다, 그다음에 각 파트너별로 기여할 자원이 뭐다, 그리고 이제 합작회사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리스크와 보상의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방법을 이제 그 러프하게라도 정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작 의향서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사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표인 그 합작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사는 그 외부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그리고 이제 합작 그 이 회사를 담당할 그 내부 직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과연 그 지금까지는 파트너가 제출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합작 의향서까지 왔는데 실제 그게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 관련 부분, 그 제품 시장 고객 공급자 등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코스트 배분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다음 뭐 허가, 비즈니스 허가, 라이선스 등, 그리고 이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그다음 자산의 타이틀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은 이제 만약에 그 특허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특허가 특허에 대한 소유권 등등의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빌딩, 기타 그 생산 설비 등도 확인을 해야 될 테고, 만약에 그 환경 관련 이슈가 엮여져 있다, 우리 그 제휴 관계에서, 그러면은 그 환경 관련된 법 규정 이런 걸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R 이슈와 해당되는 것들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세무도 연관성이 크므로 어떤 그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작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합작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뭐 몇 번 매우 중요하니까 몇 번 더 이렇게 그 별도의 시간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합작 계약서에 어떤 공통된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크게 세 묶음입니다. 설립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요소, 종료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생소해야 하는 실무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합작 계약서에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거냐 하는 걸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립과 관련된 걸로는 뭐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 당연히 그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의결권에 관한 거, 그다음 배당률에 관한 거, 그리고 소수 지분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건 어떤 비토권에 해당되는 거죠. 들어가야 될 테고, 이사회, 그다음에 정관, 그리고 이제 합작회사의 본점 소재지, 그리고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어디로 이용할 건지 등등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성과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합작회사와 그 모기업 간에는 이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합작회사에 그 있는 사업을 모기업이 별도로 하게 되면 모기업은 합작회사에서 파트너의 정보를 활용해서 독립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은 이해상충이 되는 거죠.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이 별도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너 직원을 이렇게 스카웃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배제 조항에 단위 들어갈 테고, 그 다음 비밀 유지 조항 들어가야 되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요소도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 합작회사 책임, 모기업 책임, 그리고 이 계약은 오픈엔드라 그랬죠, 그죠? 이 불완전한 어떤 계약이 제휴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변경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테고, 마찬가지로 이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개의 조직이 합치는 거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지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료와 관련해서도 합작계약서에 언급이 돼야 됩니다. 이 제3자에게 지분을 허락 없이 이 매각을 못하도록 지분 매수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 좀 더 이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확대 조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히 소수지분 보호와 관련해서 팔 수 있는 권리를 넣는 것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매각 조항도 있고 매각 제한 조항도 있습니다. 팔 때 혼자만 팔지 말고 우리 것 같이 반드시 같이 팔도록 그렇게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이 우리 것을 이렇게 이제 제3자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대방도 자기 그 지분을 갖다 매입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매각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 공개를 하겠다면 그 조건이 들어갈 테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기타 이제 합작 그 종료 조건을 어떻게 이제 정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합작 계약서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경영 통제인데 경영 통제는 이미 다른 시간에 이미 언급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계약서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특히 지분을 이제 절대 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데 집착하는, 이 두 가지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경영 통제 역시 매우 중요한 통제 수단입니다. 이 오퍼레이팅 단계에서 어떻게 이 모기업과 이 합작회사의 이해관계를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죠. 그래야 연결이 돼야 모기업 입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요구하는 자원을 기꺼이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 합작회사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사회도 통제와 조정 기능을 하는 중요한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최종적인 의사는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계약서를 맺을 때도 이런 경영 통제나 이사회 쪽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약서나 오너십에서 불충분한 것을 경영 통제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상 첫 번째 시간에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협상팀 구성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고위 임원, 이 챔피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챔피언은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고위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부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챔피언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의 이 합작회사에 대한 커밋먼트, 몰입이 더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그 눈여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휴협상은 기본적으로 그 파일을 크게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베스트 딜을 가져와야 되는 그 두 개의 상충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 협상과 분배적 협상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그 파트너들의 이 서로 다른 그 근원적 이해, 그리고 이제 그 이해의 그 우선순위를 이제 상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LG와 그리고 IBM의 경우에는 패키지 딜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목표를 계량화하고, 그 다음 그 파트너 적합성을 체크하고 나아가서 역할과 책임을 배분을 한다. 그 다음에 기여자산 밸류에이션 방법으로는 그 현금 흐름 할인법, 자산 환원법, 그리고 비용 접근법, 벤치마크 사용법 등이 있다. 그 다음 중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실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목표인 합작계약서를 완성한다. 핵심 통제 수단으로서 계약서 오너십뿐 아니라 경영 통제, 이사의 기능도 매우 중요한 협상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